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제1회는 북극항로법 제1회는 제가 이제 그 해상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권호익 대표님이 어, 쇠빙선, 내빙선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김재희 변호사님이 폴라코드 저하고 같이 하셨고, 제3차에는 그 대린회사대학의 최종원 교수님께서 해양법 이야기를 했고, 네 번째는 서현정 변호사께서 이제 그 용성계약 시 유의사항을 하셨고,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해상보험, 선박이 북극해를 항해할 때 일반 해역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어, 다른 보험 커버리지가 있는지, 또 부족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전문가인 권호정 박사님으로부터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 박사님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삼성화재에 오랫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에서 또 법학 박사를 받고 저하고 해상보험이라는 책을 같이 공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예,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일단 제 그 강의 자료부터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 권오정이라고 하고요. 방금 교수님께서 잘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22년에 고대에서 해상보험으로 박사를 했고요. 지금은 보험 중개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에 한 30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보험 중개사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북극 항로 항해와 좀 해상보험에 대한 주제고요. 뭐, 이따가 잘 아시겠지만, 해상보험이라는 주제 자체는 이제 앞서 이제 논의해온 네 번의 이제 그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어, 최종적으로 이제 보험 측면에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했고요. 아시겠지만 뭐 지금 현재 이제 보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특히 북극 항로와 관련해서는 과거의 논의와 현재 약관의 내용,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향후 이제 보험이 실제로 진행이 되게 되면 어떤 사항들이 고려가 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북극 항로의 현황,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그리고 사고 통계 관련한 사고 통계 사례 정도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먼저 두 번째로는 이런 내용을 배경으로 보험 산업이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지, 지금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결론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인 우리 그 연구회 자체에 랩업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한 30분 정도 발표를 하고 10분 질의응답한 후에 어, 그 전체 우리 연구회 랩업하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황입니다. 뭐 다 앞서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들으셔서 우리 북극해 항로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보시다시피 이제 동쪽의 북극해 항로가 우리가 지금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어, 노던 시 NSR, 노던 시 루트고요. 서쪽에 웨스트 패스지가 있고 지금 여기 지도에는 표시가 되지 않지만 노스폴 중간을 가로지르는 이제 항로가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원이 이제 60도 폴라존이 되겠죠. 그래서 금세기 중반까지는 이 NSR이 러시아와 극동 지역 간의 주요한 특히 에너지 운송 항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북극점 통과도 근시일내는 아니겠지만 기후 변화에 따라서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표는 각 그 루트별로 예상을 한 건데 지금은 2014년까지는 노던시 루트 같은 경우 86% 정도가 이제 액세스 가능하다. 물론 그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름 기간에는 그렇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이게 2045년 되면 완전히 열릴 거고 극지를 통과하는 부분도
2045년 정도 되면 이제 다 열릴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렌디 타임으로 보면 NSR이 가장 짧은 것 같고 모스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지구 상공을 이제 지구 꼭대기를 넘어가는 게 조금 더 걸린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우리 최근에 연합뉴스 자료인데요. 뭐잘 아시다시피 빨간색의 베링 해협을 통해서 네덜란드까지 가는데 한 30일 정도 걸리고 이쪽 인도양 수에즈는 한 40일 정도, 10일 정도의 기간 이득이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연료비나 통학로 등의 이제 비용 절감 효과를 선사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2016년까지 이제 시험 운항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중단돼 있는데 2026년 올해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시범 항로를 재개할 전망이다라는 게 이제 언론 보도의 내용입니다. 어, 지난 7월 달에 그 국회에서 이제 북극 항로사 개척 방안 성격을 전국 토론회라는 걸 열렸는데 그 자료 중에 일부가 이 페노션에서 지난 16년이죠. 예. 그 부산에서 러시아 야만에 있는 포트까지 시험 운항한 이제 그 비용 비교를 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수에즈랑 NSR 이렇게 돼 있고요. 전체 기간은 뭐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용선료 연료비 정도 그리고 수에즈 통학료가 들어서 전체적으로는 550만 불의 비용이 들었는데 오른쪽에 NSR 비용을 쪽에 이제 항해 비용을 이제 따져보면 용선료는 조금 작고 연료비도 많이 개선이 돼서 어, 비용이 이득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도 한 25% 정도의 그 비용 절감 효과가 있지만 추가로 드는 비용이 이제 오른쪽에 빨간색 그 후에 보시면 아이스 브레이커 그 쇠빙선 비용이랑 보험료, 그다음에 아이스 파일럿 비용, 추가적인 위상 전화나 기타 기상 정보를 확보하는 비용 등이 이제 더 소요가 되었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비용이 한 그 지금 2016년이기 때문에 스위스 이때는 그렇게 많이 보험료가 크지는 않은데 지금 많이 높아졌겠지만 어쨌든 당시 비교로 보면 한 스위스 보험료 측면에서 보면 추가 보험료가 한 4만 불 정도 더 들어가고 전체 비용에서 한 10%가 좀 넘어가는 그런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회 요인 측면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보험 이야기를 하다 보니 먼저 위험 요인을 좀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험 요인들이 우리 북극항해에는 있다. 이것을 대비하는 게 보험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제 위험 요인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선 이제 잘 아시다시피 환경적 요인 있습니다. 해빙, 빙산, 조류, 수심,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선박이 손상되거나 항로가 불가피하게 변경되거나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구조 비용이 이제 통상적인 항로보다는 더 증가한다. 시야에 제한돼서 항해지에는 충돌 위험들이 높다. 상대적으로 이런 게 이제 환경적 요인이고 기술적 요인은 항해 장비나 통신 장비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해도의 문제가 아직도 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패스지 플랜을 수립하거나 사고 예방 활동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 언론 보도에 보면 현재 이제 북극 해역의 현대식 해도가 작년 기사인데 한 15에서 10에서 15% 부분만 수준만 완비가 되어 있다. 그 보도가 되어 있고 다만 통신은 인마셋, 이리디움, 스타링크 등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어 좀 개선되고 있는데 여전히 이 해도 문제는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운영적 요인의 그 위험 요인을 보면 아직 이제 그 항해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선장이나 선원의 이 항로에 대한 훈련이 부족한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고요. 어, 보험 측면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 피난항 수리항 부족이나 서치 앤 레스큐, 수색 구조 인프라가 아직 많이 미비하다는 측면입니다. 이래서 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 비용이 증가가 되는 거죠. 뭐 가장 큰 거는 지금 그 외에도 운영적 요인을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나 행정적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그 2016년 시험 항해 때도 그 NSR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러시아 당국의 통화 허가서가 필요하고 기국이나 아니면 선급의 승인이 이런 항해 전에 이제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만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뭐, 뭐, 이전까지 공부해온 그 폴라 코드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뭐 들으셨겠지만 오염수 배출이 많이 규제가 되고 이런 규제 위반 시 벌금이나 배상이 이제 많이 높아질 거고 해양 포유류 보호, 소음으로 인한 극지 생태 교란 문제가 앞으로 제기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하고 또 폴라 코드에 따른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결국 이제 이 항로를 다니는 해운 기업들이 레퓨테이션 리스크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을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험 요인이 이제 있다고 보여지고요. 푸푸케는 알지만 정확하게 푸푸케 인근에 대표적 해난 사고 두 가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에 북위 41도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유빙하고 충돌로 침몰을 한 사건이고 대단히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고 총 뭐 한 2,000명 승객 승선자 중에 70% 이상이 이제 희생된 엄청난 비극이었는데 이후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솔라스 1914가 이제 협약의 대상이 되었죠. 오른쪽은 엑손 발데즈라고 이건 1989년도에 알래스카 인근에서 북위 60도 지역입니다. 상당히 북쪽인데 어, 암초에 걸려서 이제 좌초된 사고고 선체 손상보다는 사실 이거는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한 사고였었고 보험 측면에서 보면 사실 선체는 별로 안 되는데 마이너한 부분이지만 P&I 로스가 컸었고 근데 실제 P&I 보험을 엑손 발디스 엑손에서는 시장에서 IG 클럽에서 들고 있지 않고 자체 보험으로 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초과하는 부분을 전부 이제 엑손이 직접 보상을 이제 했죠. 정부가 합의금, 정화 비용, 기타 이제 주민들과 집단 소송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40억 불 정도로 이제 그 환경 피해 손해가 이제 있었던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게 지금 89년 사고인데 90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US OPA, 오일 폴루션 액트 1990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 OPA 액트 때문에 미국으로 들어가는 배는 추가적인 어떤 보험 보상이 필요하기도 하고 추가적인 어떤 보험 담보의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3년까지 북구 폴라코드 지역 60도 이북 지역에 진입한 선박선이 약 500척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알리안츠라는 글로벌 보험사의 그 통계 자료인데요. 총 531건의 사고가 발생을 했고 사고의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은 거는 머시너리 데미지 기계 고장이나 손상의 내용입니다. 261건이. 이제 주로 이제 북극의 극한 기후 또 여러 가지 인프라 부족 때문에 기계적인 스트레스, 저온 때문에 이제 기계적 스트레스가 좀 높아져서 고장이 잦고 또 고장을 수리하는데 지연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고 대부분의 이제 사고의 유형이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스트랜디드 이제 좌초의 내용인데 이건 그 절대적으로 항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해빙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이런 이제 좌초 사고들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규 항로 개척에 이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화재도 있고 충돌이 있는데 충돌 접촉도 이제 북극 항로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통신이나 항법 시스템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이전 10년간은 그렇게 이제 많이 잘 구비되지 않아서 이런 제한적 작동이 원인이었다라고 이 알리안츠라는 보험사 보고서가 그러니까 내가 아빠가 보험사의 다친 내용을 여고를 보고하고 갔어. 아이고, 아, 보고하고 그랬어. 있습니다. 너 일은 안 돼. 아, 알리안츠의 전체적인 알리안츠 보험사의 전체적인 어떤 사고 통계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 2025년 1월 달에 카라에서 발생한 러시아 구조 세빙선과 화물선 충돌 사고에 관한 아이고. 케이스를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과자를 할머니 혼자는 많이 먹고 줘야지. 러시아의 핵 추진 세빙선 할머니 두 개 먹었다. 이 뭐,
세트가 뭐두개 대에서 얼마나 되는 건지 많이 있다는데 가지를 그냥 써. 진행하겠습니다. 핵추진 아니 오늘 세빙선 뭐 잠깐만 빅틸렛 안 밟는 거 잘못하고. 빅틸렛 포보디라는 이제 핵추진 세빙선이 있습니다. 구조를 주로 많이 하는 선박인데 이 구조 임무 중에 이제 러시아의 화물선과 이제 충돌 사고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화물선은 이 꼬름에 갇혀서 구조를 요청한 상태였고 이 핵추진 제빙선이 야간에 접근 중에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이제 충돌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미의 핵추진 기관은 다행히 손상은 없었고 인명손상은 없었지만 문제는 이 수리가 좀 늦어지고 수리를 불가피하게 북극해 해상에서 임시 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수리의 퍼실리티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운항 중에 임시 수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보고를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사고 선박의 이쪽 카라해 왼쪽 카라의 서쪽에 조기가 사고 위치고 당연히 이제 70도 북 70도 이북에서 발생한 사고 이게 1월 달 사고니까 올해 1월 달 겨울철이죠. 그리고 선박 자체는 그 좌현의 충돌로 인한 어떤 찢김 사고가 지금 이렇게 그림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얼음에 세워놓은 임시 수리하고 이제 포트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언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의 어려움 그리고 극한 기후의 어떤 영향 때문에 구조 활동 자체가 좀 많이 통상적인 항로에 비해서 많이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제가 간단하게 그 전체적인 NSR 상황과 거기에 따른 위험 요인 그리고 사고 통계, 그 사고 사례 등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이제 보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선박보험 이야기를 좀 말씀을 우선 드릴 거고 이거 외에도 다른 해상보험 여러 가지 많지만 일단은 선박이 운행하는데 NSR을 운행하는데 후광로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보험, 약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은 선박보험 약관이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게 보시다시피 ITC 헐 약관이고 여기서 보상하는 손해 중에 하나가 해상 고유의 위험, 그중에 해상 고유의 위험인데 해상 고유의 위험은 이제 여기는 충돌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충돌이 뭐냐 이제 보면 자세히 보면 뭐 여러 조건도 있지만 여기에는 유빙과 얼음과의 충돌도 이제 포함되는 것. 다른 선박과의 충돌뿐만 아니라 충돌로 인한 내 선박의 손상뿐만 아니라 유빙이나 얼음과의 충돌도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본 그 타이타닉호도 다 선체 보험에서 보상이 되었죠. 그래서 내 손에는 그래서 뭐 보험 조건 자체에서는 북극해에서 어떤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선박의 충돌이라든지 아까 머시너리 데미지는 보상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다만 이제 항해 수역 제한 특별 약관이 거의 모든 선박 보험 계약에 붙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옆에서 보시는 인스티튜트 워런티 76년에 제정된 약관. 통상 이제 보험 계약 증서에 보시면 밑에 보시는 월드와이드 그 항해 구역란에 월드와이드 위딘 IW 이렇게 적혀 있는데 IW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항해 수역 제한 특별 약관 인스티튜트 워런티의 약자입니다. 이게 이제 2013년과 2011년에 다소 이게 조금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이 수역을 어떻게 이제 제한을 하는지 방식이 좀 달라지면서 이제 약관의 내용도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계약상 우리 선박본 계약에 붙어 있는 항해 수역 제한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 약 계약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만 되어 있지 않지만 법률상으로 이제 워런티라는 게 있어가지고 영국 해상보험법에 보면 항해보험에서는 발항 당시에 선박이 부보된 특정 항해를 위해서는 감항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 감항 능력이라는 것은 특정한 항에서 통상적인 위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 상대적 개념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간보험에서는 별도의 이제 이 워런티를 어떤 경우에 면책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요건이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선체보험, 선박보험 증권에서는 보험증권에 명시가 되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 선박이 이런 감항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법률적으로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런티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뭐 이렇게
구구절절 쓰기는 했지만 과거보다 좀 완화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통상적인 워런티는 뭐 우리 뭐 자동차 사면 10년 워런티 주면은 그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한테 이제 보증을 해주는 건데 거꾸로 보험에서는 이 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하면서 보험 계약자한테 이런 조건을 건 그것을 이제 워런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법리고요. 영국 해상보험법에 있는 법리 굉장히 엄격하게 준수를 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일부 2015년 되면서 조금 개선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워런티는 지켜져야 한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 보험 계약자, 선주가 보험사한테 이렇게 계약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인스티튜트 워런티라는 항해 수역 제한 약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약관의 내용이고요. 영어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70도 이북을 지나지 마라. 그리고 베링해 이쪽은 46도 이북을 지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한테 조건을 거는 특별 약관입니다. 다만 이 워런티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 약관에서는 만약에 워런티 위반되더라 하더라도 보험사에게 일부 추가 법률 미리 통보하고 추가 법률을 내면 임시 담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이제 그 퇴로를 열어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막아놨지만 결국은 깡건이 다 통보를 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 인스티튜트 워런티 일반적인 선박의 항해 제한 수역에 대한 내용이고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별도의 통보 없이 이제 그 항해 가능한 수역이고요. 70도 이북 왼쪽에 보시면 70도 이북이 보험에서 보는 이제 극지가 되는 거고 50도 이남 이게 이제 남 남극 지역이 이제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츠크 왼쪽은 46도로 많이 내려와 있죠. 이거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선박보험에서는 전쟁 위험을 담보를 하지는 않는데 전쟁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면 전쟁 위험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위험을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지금 표시된 이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으로 된 20해리 영해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쟁 위험을 가입하더라도 보상하지 않는다. 특별히 또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전쟁과 관련된 운항 제한 수역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다 지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들어가려면 보험사에 미리 통보하고 보험료 내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지역으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뭐 대부분 뭐 지금 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쪽 러시아보다는 중동이긴 하지만 어쨌든 러시아는 지금 이렇게 전쟁 보험에서도 막혀 있다. 이 극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게 요거는 2003년 되면서 아까 그 76년까지 조금 개선됐는데 워런티가 아니라 여기는 컨디션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완화 조금 이제 그 엄격성이 좀 완화되는데 여전히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한 70도 이북은 들어가기 어렵다. 지는 그래서 보험사들이 이 위험의 리스크의 이제 정도를 그 앞서 본 그 에어리어별로 70도 이북은 7월, 8월, 9월, 10월 정도가 이제 좀 중위의 위험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 런던의 보험사 재보험사들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시하는 위험 수준을 이제 지역적으로 평가한 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2011년에 조금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 이제 약관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2003년에 Breach of Navigating Limit Requirements에서 어떤 요건이 이제 그 뒷장에 말씀드릴 거고 그 외에도 기상 예보를 확보하고 러시아어 가능 선언을 승선시켜야 되고 토니 라이센스가 제한 없는 보선사를 태워야 되며 드라프트 리스트릭션 7.3m보다 더 낮지 않도록 하는 그런 수심에 대한 제한 등을 이제 걸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험사들이 특약으로 붙이는 그 극지를 가는 선박에 특약으로 붙이는 내용이고요. 추가로 이제 극지 통신 장비를 갖출 것, 최신 해도를 갖출 것, 연안국 당국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 등등이 이제 보험사들이 현재 200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여전히 뭐 적용 중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모델 약관으로 해서 이제 붙이는 물론 뭐 이거는 다 붙여야 되는 건 아니고 보험사별로 판단해서 붙이면 되는 거긴 하지만 대부분 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부분 극지를 통하는 선박에는 아마 첨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 인수 시 보험사들이 합성할 때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상황, 가망성 확보를 위한 예빙 설계, 구조, 얼음, 기상, 해도수로 접근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워런티를 명시를 할 거고요. 다만 여기에 명시를 하지 않아도 극지선박 증서, 오른쪽에 보시는 극지 운항 매뉴얼, 다음 이제 폴라코드 하시면서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요구를 할 것이고 폴라리스라고 해서 폴라 오퍼레이션 리밋 어세스먼트 리스크 인덱스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그 코드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정량적인 위험 판단 기준입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그 리스크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요거는 앞으로 이렇게 이제 고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뭐 폴라코드 하시면서 보셨겠지만 그 선박 설비의 측면, 선박 디자인이나 건조, 그 설계나 하는 건조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요구 사항이 많지만 이제 오퍼레이션이나 매닝 부분에서도 요구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서티피킷 증서나 매뉴얼을 선상에 비치해야 된다는 부분이 폴라코드에 명확히 문서 그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이 이제 폴라 10 서티피킷 앞서 보신 그 극지 선박 증서 그리고 극지 운항 매뉴얼입니다. 극지 운항 매뉴얼이라는 게 그 안전 운항을 위한 절차와 대비 방안을 문서화한 매뉴얼이고 폴라 코드에 따라서 그 선에 비치해야 되고 요거가 있어야 이제 10 폴라 10 서티피케이트 극지 선박 증빙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것이 폴라 큐드를 충족했음을 보여주는 핵심 문서가 될 것이고 기본 요건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고 발생 시에도 아마도 이러한 극지선박, 극지운항 매뉴얼에 따라서 이런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가 향후 이제 보험금 지급 혹은 보험금 지급 거절 판단 근거로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서일 것 같아서 제가 요거 소개를 드렸습니다. 폴라리스라는 그 위험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인데요. 뭐 약자가 이제 폴라리스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요 기술적인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안전한 최적 항로를 산출하는 데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IMO에서는 인지 지침으로 직접적 강제성이 없지만 뭐 콜라코드 준수를 위해서는 사실상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보험 측면에서 보면 이런 정형화된 위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보험료 산정을 근거가 될 가능성이 많고 뭐 예를 들면 뭐 지수가 0 이하의 경우는 고위험에서 인수 거절, 5 이상인 경우는 저위험에서 표준법원 적용.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클레임 처리 시에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만히 될 거다, 객관적 자료로.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표 자체는 해빙의 두께 연령, 선박의 아이스를 통해서 아이스 클래스를 이제 두 가지를 고려해서 선정하고 여기 이제 그 얼음의 컨덴세이션 정도를 더 감안해서 지수가 나오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기본적인 운항력 할지 말지 판단, 그리고 운항 계획을 수립하는. 그래서 오른쪽으로, 도표의 오른쪽으로 빨간색으로 갈수록 위험이 늘어나는 그 보험사에서는 오른쪽, 그, 위, 오래된 얼음, 두꺼운 얼음, 그리고 폴라 10 카테고리나 아이스 클래스 낮은 그런 선박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해서 운수에 굉장히 감안을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산업은 사실은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생시황 때문에 아까 보셨듯이 전쟁 위험에서도 러시아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서방 측 상선의 북항로 운항이 없고 따라서 보험도 당연히 없는데 범급 실적은 다만 보험업계나 보험사 등이 다양한 형태의 북극 항로 운항 체크리스트, 리스크 분석 보고 등을 발행해서 연구는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리스크는 보험사별로 당연히 개별 평가됐고 잘 모르니까 사실 대체로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편이고요. 통상 항해에 비해서 25에서 75% 정도 높은 보험료가 책정이 되었고, 과거에 전체 운항 비용의 한 5, 6%의 비중을 보험료가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아까 앞에서 보신 그 사례에서는 전체 운항 비용의 10%가 넘은 케이스였습니다. 그, 표, 어, 아까 앞서 보신 그 시험 운항 비용,
그 도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본격적인 북극 항로 운항을 대비해서는 기존의 항해구역 제한, 아까 리스트 워런티 특약 내용을 조금 더 유연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리스크를 이제 정량화시키기 위해서 표준화된 특약 개발과 선박 혹은 기상 데이터에 기반한 기술적 위험 평가 체제가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기후 변화 결과 이제 북극 항로 확대가 되고 있지만 이게 이제 기회 요인뿐만 아니라 위험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위험 요인을 보험으로 커버 트랜스퍼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사실 이제 북극 항로에서 해상 보험이 단순히 이제 리스크 트랜스퍼, 혹 사고 보상 수단을 넘어서서 법적, 기술적, 환경적 복합 리스크를 관리하는 도구로서 이제 사용되기 되어져야 하고요. 향후 보험 산업에서도 약관의 유연성, 콜라 코드 준수를 통한 가망성 확보, 환경 리스크를 감안한 보상 체계 구축 등이 이제 되어야 이 북극 항로의 향후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5분 발표했네요. 이걸로 제 발표는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상석입니다. 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이제 저희가 내년에 좀 현재 그 실증 선박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컨테이너를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 벌크랑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제 화물, 컨테이너 같은 경우든 벌크든 화물에 대한 어떤 그런 보험도 같이 좀 커버가 되는 건가요? 제가 보험을 잘 몰라서. 선물이라 하시면 미리 하시는 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 화물, 그 컨테이너 안에는, 화물, 예, 아, 예, 화물이요? 예, 예. 아, 화물, 예. 화물, 아니, 지금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게 적화보험이 아니라 이제 선박보험만 말씀드렸는데 그 운송연구. 당연히 이제 거기에 실린 화물도 여기 이제 보험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어, 아마도 적화보험 하기 위해서는 그 비슷한 이유, 그 화물이 적절한 선박에 실렸는지 그 극지항에 적합한 항해 조건을 갖췄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것 같고요. 화물 자체도 사실은 이제 그런 극지 운항에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핵심 요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선박보험하고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어떤 환경적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비가 되어 있는지가 이제 보험사가 주로 보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이제 구비가 된다면 보험 담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제 보통은 이게 재보험 쪽에서 이렇게 다시 인수를 해 가는 거죠. 이런 적합보험이나 이런 것도 모두. 리스크 크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런 북극항해에 대한 경험이 우리나라 많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아마 재보험 우리보다 훨씬 경험이 많은 재보험자들의 어떤 그 의견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빌려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 그래서 컨테이너 실증 관련해서 사실은 벌크는 뭐 해보기도 했고 좀 뭐 이렇게 화물에 대한 것도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운항하는 데들도 뭐 걱정이 안 되는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굉장히 걱정이 좀 되는 게 그 화물이 이제 영하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를 견딜 수가 있는지 그리고 파손이 없는지 그럼 어느 화물을 실어야 되는지 뭐 이런, 왜냐면 그리고 그 벌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발열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장치들이 있는데 그 선박에 컨테이너는 이제 그런 장치가 당연히 없을 거기 때문에 박스에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뭐 아이리스 네네. 탱커 박스 같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런 게 이제 보험으로 네. 어느 정도나 좀 커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습니다. 네. 예. 말씀, 예,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쪽 질문은 지금 적합보험에 대한 이야기이고, 지금 오늘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선박보험에 대한 그만 이렇게 하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다음에 좀 발표하실 때는 적합보험만 이제 뭐 따로 할 수 없으니까, 그 국회에서 발표하실 때는 적합보험하고 P&I 보험도 약간 터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네, 네. 그렇게 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다음 또 질문 사항 있으면 전용호 교수님 질문 있으세요? 네네. 오늘 그 유익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특히
어, 북극 지역의 선박의 통항 정보라든지 또 보험회사 입장에서 준비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유익한 정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어, 자료 중에는 이 아이스 내비게이터를 권장 1회 해놨던데 사실 폴라 코드 자체에서 그 아이스 내비게이터로 불리는 그 부분을 폴라 코드 자체에서 STCW 협약의 5장에다가 개정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이렇게 개정됐고 그것이 강행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극지 해역을 항해하려면 의무적으로 폴라 코드에 운항하는 선장 항해사 부원들이 기초 그리고 상급 교육을 받고 가도록 이렇게 이제 의무되어 있기 때문에 권장보다는 당연히 이제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한편 생각해 보고요. 다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그 교육 자체가 현재로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제공이 규정에서 제공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것만으로 충분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기술적 측면에서 연구가 좀 필요하고 그 실질적인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경험을 갖춘 그 뭐라 그럴까요? 선언의 확보, 해기사의 확보, 보험의 측면에서 볼 때 자격만 갖추는 것으로는 가망성을 갖췄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험이 있는 이런 해기사의 확보 같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는 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던 이 워런티 규정, 인스티튜트 워런티 크로스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해역의 기준, 뭐 70도라든지 지역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결국 북극 항로를 다니게 됨에 따라서 어림이 높게 됨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그 어떤 미도의 범위나 이런 것은 조정이 되거나 이렇게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보험의 측면에서도 아까 전에 그런 것이 검토되고 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스티튜트 워런티 크로스가 적용되는 해역의 조정 그것은 결국 이제 기상의 변화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선박에 다닐 수 있는 범위의 확장 이런 것과도 연결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검토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교수님, 질문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험 측면에서 이제 경험을 갖춘 회계사의 확보 부분이 이제 고려되고 있는지 질문을 해주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인스티튜트 워런티의 수역별 조정이나 이제 이상 변화에 따른 확장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지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스 내비게이터 부분은 의무로 된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체크를 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잘 지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수정을 해놓겠습니다. 보험 측면에서 해기사 확보 문제는 사실은 뭐 명확하게 지금 일반적인 보험에서도 어, 어, 명시화돼서 어떤 문구화돼서 이제 요구하지는 않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가망성 측면에서 이 부분들이 당연히 갖춰졌을 것이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요구를 하는 부분이 명시지는 않더라도 가망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인적 가망성 측면에서. 그래서 어, 매우 중요한 부분인 하나 보험 증권상 이걸 적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앞서 보신 그런 기술적인 측면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는 좀 향후 이제 보험사들이 충분히 이런 부분들도 리스트에 넣고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IW 제역 조정 확장하는 문제는 사실은 뭐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스티튜트 워런티 그 수역 그 제한 수역에 대한 어떤 거기를 들어가기 위한 어떤 보험사와 미리 협의하는 부분들은 그 뒷구멍을 열어놨기 때문에, 백도어를 열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잦아든다 그러면
선사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협의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약관을 당장 조정하기는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아마도 기후변화가 더 심해져서 10년 이내 정말 이제 극지가 완전히 열린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체적인 산업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겠지만 당장은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선사와 보험사 간의 개별 협의를 통해서 조금 조정을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방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게 상당히 네,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 보험 여율 정할 때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잘 또 평가도 해야 되겠네요. 예, 또 네, 다른 네. 질문 있으시면 권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이스케한 네네. 사장님, 예, 아니, 지금 그 IWL 브리치를 사실 하게 되면 이 통항한 시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리스크에 이 노정이 선박이 되는지 그 듀레이션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네, 보험자들이 그 AP를 이 예, 부과를 할 예. 텐데 네, 지금 네. 과거에 지금 중국 선박들도 또 러시아 선박들도 이렇게 하면서 이 통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죠. 예. 그네들도 이 재보험자 통해서 다 이 AP 요율을 다 받고 그랬을 텐데 그러한 데이터를 좀 확보를 하면 현 상황 하에서의 그 북극 항로를 택했을 때의 IWL 브리치에 따른 어떤 AP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우선 좋으신 지적입니다. 예. 네네.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우리가 그 옛날에 소말리아 해적에 되는 동안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공동 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은 이미 공동 훼손이 되는 걸로 이렇게 그 결론이 났는데 만약에 선박이 운항을 하다가 유빙에 이제 갇힌 경우가 생겼을 때 과연 이것도 이 선박에 화물이 실려 있는 상황 하에서 이게 공동회전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한 것은 아직 어떤 결론이 안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좀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중국, 러시아 보험 지금도 이제 운항하고 있는 특히 중국 컨테이너 상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보험이 커버가 될 텐데 이게 이제 국제 보험 시장에 이제 나와서 재보험을 진행을 하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크게 이제 국제 재보 그러니까 특히 영국 중심으로 하는 어떤 재보험 시장에 어, 의존하는 게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있는지 자료 조사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이제 그 비용 추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고 공동회사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빙에 갇혀서 석화랑 선박이랑 같이 구해내기 위한 비용이 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지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뭐 아, 유빙이라고 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네네네네. 한 번 정도는 정확하게 좀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 네네. 다음에 지금 그 로이드라든가 조인트 그 홀 이제 코미티 이런 데서 이 북극 네네. 항로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게 네네.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네네. 재보험자들은 전혀 뭐 관심이 없는데 네네네네. 이게 이 스톰 인 더 컵이라고 그냥 우리가 그냥 컵 속에서 이게 스톰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지금 이게 지금 보험업계에서는 이 재보험자들은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IWL 그 구역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이런 그 문제도 거론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맞습니다. 예. 이거는 과거의 예인데 제가 한진해운 그 법무부 시절에 그 우리 한진해운 배가 그때 알래스카 어느 그 항구에 들어가 있었는데 정박에 있는 상황에서도 그 밑으로 그 유빙이 흘러가지고 스크루가 다 망가졌거든요. 그런 어떤 리스크가 있더라고. 상상이 안 되잖아요. 정박에 있는 네. 배 밑으로 수면 하로 이렇게 막 유빙이 흘러가지고 스크루를 망가뜨린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극 항로를 항해를 할 때 단순한 큰 아이스버그 어떤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밑으로 흐르는 그 조그만 그 유빙들이 선체에 손상을 엄청나게 입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술적인 부분들하고 다 그 결부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북극 항로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리스크에 따른 이 보험 문제도 엄청난 사실 검토가 돼야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돼야만이 우리가 좀 마음 놓고 북극 항로 통항을 할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뭐 음? 얼음이 녹았다는 것만으로 뭐 금방 뚫릴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지정학적인 어떤 리스크도 있고 그런 이 리스크도 다 같이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좋으신 예, 지적 같습니다. 예, 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뭐, 그 얼음 좀 녹았다 해가지고 북극 항로 바로 열렸다 이렇게 그 말해서는 안 되고, 그 배가 다니기 위해서는 이제 보험 커버가 다 돼야 되니까 재보험까지 그게 어, 가시권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이제 상용화가 되니까요.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재보험자들이 제일 문제예요. 재보험자들이 예,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건데 지금 AP, IWL 바로 북극 항로 들어가면 IWL 브리치가 되거든요. 이 그 예, 듀레이션을 어느 정도로 잡을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그 이슈거든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우리 이제 폴라코드가 만드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논의 중에서도 환경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우리가 그 청정 지역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시각, 생태계를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시각이 많았기 때문에 폴라코드 자체에서 기본적으로는 제로 에미션, 어, 그 유조선이나 케미컬 등은 기본적으로 제로 에미션의 룰이 만들어졌고, 그 밖에 이제 인간의 활동 때문에 일어나는 이제 분뇨라든지 쓰레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해서 일부만 이제 에, 그 매우 제한적으로 북극 지방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플러코드 자체가 환경에 대한 오염이나 생태계 파괴를 기본적으로 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오히려 일반 회계서보다는 매우 높은 수준의 환경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P&I 관점에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위험 요인이 크게 이제 강행 규범에 따라서 또 그렇게 배를 만드는 것에 따라서 그 리스크가 줄어드는 요인도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이기도 하거든요. 또 심지어는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강의하면서 들었던 연안국의 환경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를 우려해서 여러 가지 그 연안국 입법권을 이제 유엔 해양조약이 부여했기 때문에 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그, 그 기술적으로 무경의 배로 아예 그렇다면 운항하면서 무경의 배로 만들어서 무경의 방식으로 운항하는 방식을 좀 검토해서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그 여러 가지 검토에서 조금 폭이 넓게 우리가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현재까지 제시되어 있는 그 북동항해와 북서항로 그리고 이제 북극항해 중간을 하는 항로 등 세 가지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무경의 배를 만들어서 무경의 방식으로 운항한다는 이런 기술적인 것만 좀 된다면 생각해보면 그것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렇다면은 오히려 연안국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유엔 해양표 협약이 요구하는 규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중대하고도 급박한 어떤 위험이 있을 것이 우려될 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역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겠다. 뭐 이런 것들도 그것이 모색된다면 뭐 보험의 관점에서도 그런 것이 검토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요. 그 오늘 요 강의 해상보험은 이걸로 좀 마치도록 하고요.